아니, 여기에 왜? 아기가. 첫눈 내리는 12월, 부모님 산소에 온 소영은 기이한 만남을 갖습니다. 눈 속에서 생후 100개월 된 아기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골 노처녀였던 소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포대기 속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는 쪽지를 보고는 아기를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3살밖에 안 되었는데 곱셈을 하는 등 수학적 재능이 빛을 발했고 세상의 이치를 꿰뚫지 뭡니까? 그런 아이를 결혼도 안 한 노처녀가 정성을 다해 키우는데 차가운 눈 내리는 날 산소 옆에서부터 시작된 이 만남, 이 기이한 만남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소영은 낡은 트럭 운전대를 꽉 잡았어요. 손가락이 얼어붙을 것 같았죠. 히터는 고장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는 추위쯤이야 익숙해졌으니까요. 후. 한숨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백미러를 힐끔 쳐다봤어요. 뒤따라오는 차는 없었죠.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넘겼네. 3년. 서울에서 도망쳐 이 산골까지 온지 딱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때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성공한 레스토랑을 운영했었죠. 소영의 부엌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손님이 찾아왔었습니다. 음식 평론가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예약은 한 달 전에 해야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소영아, 나 좀 믿어봐.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우리 가게 체인점으로 만들 수 있어. 동업자였던 정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10년 지기 친구였죠. 아니,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투자는 사기였고 정민은 가게 명의로 15억을 대출받아 잠적했어요. 하루아침에 소영은 15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됐죠. 박소영 씨, 문 열어요. 당신이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매일같이 찾아오는 채권자들, 협박 전화, 빨간 딱지가 붙은 집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요. 트럭이 좁은 산길을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장사도 별로였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작은 국수집, 하루에 10그릇도 팔기 힘든 이곳이 지금 소영의 전부였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하자 소영네 국수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어요. 페인트는 벗겨지고 글씨는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이곳이 소영의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아이고, 소영이 왔네? 옆집 김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할머니.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세요. 첫눈이 올 것 같아요. 그래, 너도 얼른 들어가 쉬어. 하루 종일 고생했을 텐데. 할머니는 소영의 과거를 모릅니다. 이 마을 사람들 누구도 몰라요. 그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고향에 내려와 국수집을 이어받은 딸로만 알고 있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찬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보일러도 아껴야 해. 한 달에 버는 돈은 겨우 100만 원 남짓. 그마저도 빚독촉 전화를 피해 바꾼 핸드폰 요금, 트럭 기름값, 재료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김치를 좀 더 담가놔야겠네. 혼잣말이 습관이 됐어요.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정말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눈이었어요. 첫눈. 문득 정민과 함께 첫눈을 맞으며 소원을 빌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가게가 잘 되기를, 오래오래 함께 일하기를 빌었었는데 바보같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과거를 떠올려봤자 가슴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해가 일찍 지는 겨울이라 벌써 어둑어둑했어요. 부모님 산소에 가야겠다. 오늘은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깜빡하고 있다가 이제야 생각났어요. 다시 낡은 파카를 걸쳤습니다. 장바구니에 준비해둔 막걸리와 북어를 담았어요. 엄마, 아빠 가요. 마치 부모님이 곁에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야 덜 외로웠으니까요. 산소까지는 걸어서 20분. 평소엔 트럭을 타고 가지만 오늘은 걷고 싶었어요. 눈 내리는 산길이 아름다웠거든요.
발밑에서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이 났어요. 소영아, 사람은 말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산소가 보였습니다.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봉분.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두 분이 함께 계셨죠. 엄마, 아빠 왔어요.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차가운 눈이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오늘이 아빠 기일이라서 좋아하시던 막걸리 가져왔어요. 막걸리를 따르고 북어를 놓았습니다. 사실은요, 오늘도 장사가 영 시원찮았어요. 손님이 5명밖에 안 왔거든요. 부모님 산소 앞에서만은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빚쟁이들 전화는 여전하고요. 가끔은 정말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때였습니다. 응애, 응애. 갑자기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소영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아기가 있을 리 없었거든요. 응애, 응애.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방향은 산소 뒤편 큰 소나무 쪽이었습니다. 소영은 후다닥 일어나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큰 소나무 아래 하얀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있었어요. 오 마이 갓.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버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죠. 응애, 응애.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추위에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소영은 급히 자신의 파카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이모가 왔어. 이제 괜찮을 거야. 아기를 꼭 안고 달랬어요. 그러다 포대기 속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종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단 한 줄. 그게 전부였어요. 소영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아기의 목에는 작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별 모양 펜던트였죠? 뒤집어 보니 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추위 때문인지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있었죠. 병원, 빨리 병원에 가야 해. 소영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눈길에 몇 번이나 미끄러졌어요. 무릎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무사해야 해. 이상하게도 이 낯선 아기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마치 이 아기의 생명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기를 이불로 감쌌습니다. 보일러를 최대로 틀었어요. 분유가 있나? 당연히 없었죠. 국수집에 분유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일단 따뜻한 물이라도. 숟가락으로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먹였어요. 다행히 아기가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그래, 잘했어. 아기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소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죠. 하지만 신고하면 내 신원도 확인하겠지? 신용불량자, 도피생활, 15억 빚. 손이 멈췄습니다. 그때 아기가 눈을 떴어요. 까만 눈동자가 소영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소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이 눈, 묘하게 끌렸습니다. 마치 이 아기와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처럼요. 응애,
아기가 작은 손을 뻗었어요. 소영은 무심코 검지를 내밀었죠. 아기가 그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손, 생명의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 순간 소영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너, 이름이 뭐니? 물론 대답은 없었죠. 생후 100일쯤 돼 보이는 아기가 말을 할 리 없었으니까요. 그래, 내가 지어줄게. 지우. 어때? 지우라고 하자. 지워지지 않는 인연이 되길 바라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밤새 소영은 아기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수건이란 수건은 다 끓여서 기저귀로 만들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 분유와 기저귀, 젖병을 샀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가게 주인이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2시간마다 아기는 배가 고프다고 울었어요. 아이고, 우리 지우 배고팠어? 이모가 우유 타줄게. 이상하게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있었죠.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지우가 방긋 웃었어요. 어머, 웃네. 우리 지우 웃네. 소영도 따라 웃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환하게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첫눈에 만난 아이. 운명이 준 선물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까요? 소영은 지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모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15억 빚, 채권자들, 신용불량자.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소영은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어두웠던 내일이 조금은 밝아 보였어요. 이 작은 생명 덕분에요. 지우야, 우리 잘 살아보자. 응? 아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소영은 오랫동안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이 아이 저한테 오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눈 내리는 겨울 아침, 작은 국수집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엄마, 3 곱하기 9는 27이야. 소영은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3살배기 지우가 계산기를 들고 방긋 웃고 있었어요. 통통한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며 신나게 놀고 있었죠. 3 곱하기 9는 27, 4 곱하기 8은 32. 소영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 둘, 셋을 겨우 세던 아이였는데요. 지우야, 누가 가르쳐줬어? 응? 그냥 알아. 지우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국수 1,000원, 아저씨 비빔국수 2,000원, 언니 김치국수 1,500원. 다 합치면 4,500원이에요.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지우를 쳐다봤어요. 아이고, 똑똑하네. 몇 살이니? 3살이에요. 지우가 세 손가락을 펴보였습니다. 소영은 불안하면서도 신기했어요. 우리 지우가 천재인가?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현실의 무게가 다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띵동. 핸드폰 메시지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독촉박소영님, 이번 달 이자 324만 원이 연체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든 갚아야 하는데. 그런데 가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엄마, 왜 손님이 없어? 지우가 텅 빈 가게를 보며 물었습니다. 응, 그냥 오늘은 다들 바쁜가 봐. 거짓말이었죠. 일주일 전 길 건너편에 대형 프랜차이즈 왕대박 국수가 들어섰거든요. 번쩍이는 간판, 에어컨이 빵빵한 실내, 반찬 무한리필.
작고 낡은 소영네 국수가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소영아. 문이 벌컥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서였습니다. 마을 초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국수를 먹으러 오는 단골이었어요. 어서 와, 민서야. 오늘도 김치국수? 응. 그런데 민서의 눈이 구석에서 계산기를 가지고 노는 지우에게 멈췄습니다. 99 곱하기 99는 9,800 하나. 민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소영아, 저 아이가 우리 지우. 제가 키우고 있어요. 민서가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야, 아줌마가 문제 낼게. 12 곱하기 13은? 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156이요. 민서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보통이 아니야. 그날부터 민서는 매일 가게에 들렀어요. 수학교구며 퍼즐이며 가득 들고 와서는 지우와 놀아줬죠. 소영아,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해. 내가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런 아이는 처음이야. 소영은 뿌듯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너무 빨리 가르치면 안 좋지 않을까? 아니야. 재능 있는 아이를 방치하는 게 더 큰 죄야. 내가 도와줄게. 민서의 눈빛이 진심 어려 보였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가게 사정은 갈수록 나빠졌어요. 소영은 빈 가게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손님은 5명 뿐이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문득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소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울지 마. 응? 엄마 안 울어. 거짓말. 엄마 눈이 빨개.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어린 게 다 눈치채고 있었구나. 엄마, 저기 가게는 왜 손님이 많아? 지우가 건너편 왕대박 국수를 가리켰어요. 거기는 크고 시원해서 그런가 봐. 그럼 우리도 시원한 거 만들면 되잖아. 시원한 거?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국수, 얼음 넣고 김치도 시원하게. 소영은 멍하니 지우를 바라봤어요. 김치말이 국수?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육수에 새콤한 김치를 듬뿍 넣고 지우야, 너 정말 천재구나. 헤헤. 다음 날부터 소영은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했어요. 10번, 20번 실패했습니다. 육수가 너무 싱겁거나 김치가 너무 시거나. 엄마, 이건 어때? 지우가 옆에서 이것저것 제안했어요. 얼음은 동그란 거 말고 길쭉한 거. 김치는 작게 잘라서. 신기하게도 지우의 아이디어는 하나하나 적중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김치말이 국수. 와, 이거다. 소영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시원한 육수, 아삭한 김치, 쫄깃한 면발. 완벽한 조화였죠. 내일부터 팔아볼까? 응, 잘 될 거예요. 지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사장님, 이거 뭐예요? 완전 대박이에요. 첫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김치말이 국수요. 저희 집 특별 메뉴예요. 와, 이렇게 시원할 수가.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그럼요. 그날 오후 소영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그 김치말이 국수 파는 집이 거기죠? 몇 시까지 하세요? 예약 가능한가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손님이 SNS에 올린 사진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던 거예요. 해시태그 김치말이국수, 해시태그 소영내국수, 해시태그 숨은 맛집, 해시태그 대박. 다음 날은 더 놀라웠어요. 우와, 사람이 이렇게 많아? 지우가 놀란 눈으로 줄 서 있는 손님들을 봤습니다. 엄마, 우리 성공했어. 그래,
우리 지우 덕분이야. 소영은 지우를 꼭 안았어요. 하지만 정신없이 일하는 중에도 핸드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독촉 최후 통보. 압류해고 30일 이내. 손님이 많아졌지만 15억이라는 빚은 여전히 거대한 산이었어요. 엄마, 또 무서운 아저씨 전화야? 지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소영은 억지로 웃었어요. 그날 밤 지우가 잠든 후 소영은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달 순수익 300만 원. 이자도 못 갚네.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지우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표정.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어요. 이모 민서가 왔어. 다음 날 민서가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영아,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우리 학교에서 수학 영재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든. 지우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 소영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무료야. 교육청 지원 사업이라서. 정말? 응. 지우 같은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이야.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지우가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다니. 민서야, 정말 고마워. 뭘? 지우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잘 키워줘. 민서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지우가 말했습니다. 이모, 나 커서 수학자 될 거예요. 그래, 멋지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다 줄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어린 게. 민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우야,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그날 저녁 소영은 지우와 함께 김치말이 국수를 먹었어요. 엄마, 맛있어?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나도요. 지우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힘든 하루였지만 지우가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비록 갈 길은 멀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우라는 빛이 있으니까요. 엄마, 내일은 뭐 만들까? 글쎄, 우리 지우는 뭐 만들고 싶어? 수박국수? 수박국수? 응. 여름이니까 수박 넣은 국수. 소영은 피식 웃었어요.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진짜? 와. 지우가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작은 국수집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될 거라고 소영은 믿었습니다. 지우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지우야, 오늘도 1등이구나. 민서가 수학 문제지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7살이 된 지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수학을 거뜬히 풀어내고 있었어요. 헤헤, 쉬웠어요. 지우가 왼손으로 연필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순간 민서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왼손잡이, 그리고 이 쌍가마. 지우의 정수리를 보니 2개의 가마가 선명했습니다. 민서의 머릿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설마, 태준이? 대학 시절 친구였던 강태준. 똑같은 왼손잡이에 쌍가마를 가진 남자였죠. 이모, 왜 그래요? 아, 아니야. 그런데 지우야, 그 목걸이. 지우의 목에는 항상 별 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거요? 엄마가 처음부터 있었대요. 민서가 목걸이를 자세히 봤어요. 뒷면에 H 이니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H, 혹시 서연이?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준아, 나 민서야. 민서, 정말 오랜만이다. 7년.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시간이었죠. 그래,
잘 지냈어? 응. 너는? 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그럼. 그런데 태준아. 민서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혹시 서연이 소식 들었어?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어요. 왜 갑자기 연희를? 그냥 궁금해서. 7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잖아. 그래. 아무 말도 없이. 태준의 목소리에 아직도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태준아, 내일 시간 있어? 보여줄 게 있어. 다음 날 오후 검은색 벤츠가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그 국수집이야? 강상그룹 회장이 된 태준이 차에서 내렸어요. 명품 정장을 입은 모습이 7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응, 들어가자. 민서가 앞장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영이 밝게 인사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엄마, 다 풀었어요. 지우가 수학 문제집을 들고 뛰어나왔어요.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 아이는 왼손으로 문제집을 든 아이. 익숙한 쌍가마. 그리고 아저씨 누구예요? 지우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봤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숨이 멎었어요. 이 눈, 연희와 똑같아. 하지만 얼굴의 윤곽, 코의 모양은 분명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 이모 친구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민서 이모 친구구나. 안녕하세요. 지우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목걸이에 멈췄어요. 별 모양 펜던트. 이건 내가 연희한테 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잠깐 앉아도 될까요? 네, 그럼요. 소영이 의자를 권했어요. 태준은 지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지우예요. 박지우. 몇 살이야? 7살이요. 7살. 7년 전 연희가 사라졌을 때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혹시 이 아이 생일이?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3월 15일이에요. 제가 주은 날을 생일로 정했거든요. 주은 날? 네. 7년 전 겨울 부모님 산소에서 발견했어요. 생후 100일쯤 된 아기였죠.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2월에 100일이면 9월에 태어났다는 뜻. 연희가 사라진 게 1월이니까. 계산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밖에서 얘기할까?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갔어요. 민서야, 저 아이. 맞아. 내 아이 같아.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왜?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때?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친자 확률 99.99%. 검사 결과지를 든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었어. 그는 즉시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7년 전 연희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서였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정이 두꺼운 서류를 건넸어요.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연이 2018년 1월 15일 서울 탈출. 같은 해 9월 10일 강원도 시골 병원에서 출산. 3개월 후 12월 14일 교통사고로 사망. 교통사고? 네. 뺑소니였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입니다. 탐정이 사진을 한 장 더 꺼냈어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연희의 필체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도망치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연희야, 왜 도망쳤어? 그때 탐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서류였어요. 사고 전날 누군가 서연희 씨를 찾아다녔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다고.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며칠 후 태준은 국수집을 다시 찾았어요. 어서 오세요. 지우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또 왔어요? 응. 지우 보고 싶어서. 태준이 무릎을 꿇고 지우를 바라봤어요. 내 아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영과 마주 앉았어요. 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제 아이입니다.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서류를 보여줬어요. 소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우 엄마는 7년 전에 죽었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태준이 연희의 사진을 꺼냈어요.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지우와 똑같은 눈을 가진. 임신한 걸 숨기고 도망쳤더군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아이에게 이런 사연이. 그래서 왔습니다. 지우를 데려가려고요. 쾅! 소영이 자신도 모르게 테이블을 쳤습니다. 안 돼요. 네. 지우는 제가 키웠어요. 7년 동안.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전 친아버지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버려진 아이를 제가 살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우 없으면 전 못 살아요.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압니다. 얼마나 정이 들었을지. 하지만 뭐요? 7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데려간다고요? 소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때 지우가 들어왔어요. 엄마, 왜 울어? 작은 손으로 소영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아저씨가 엄마 울렸어? 지우가 태준을 노려봤어요. 우리 엄마 울리지 마세요. 그 모습에 태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아이에게 나는 그저 낯선 사람이구나. 미안해. 아저씨가 실수했어.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소영이 외쳤어요. 제발, 그냥 이대로 놔두세요. 지우는 제 아이예요. 태준이 뒤돌아봤습니다. 슬픈 눈이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소영은 지우를 꼭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지우를 뺏길 수는 없어. 절대로. 하지만 친아버지의 권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소영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잠든 얼굴을 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제발, 우리를 갈라놓지 말아주세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어요. 태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희의 사진을 보고 또 봤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왜 도망쳤을까? 왜 나한테 임신 사실을 숨겼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5시, 태준은 결심했어요.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김비서, 최고의 사설 탐정을 다시 불러줘.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네, 회장님. 일주일 후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 뺑소니 차량을 찾았습니다. 뭐? 폐차장에 숨겨져 있었는데 차량 번호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계획된 범죄란 말인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탐정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 CCTV를 복원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차량 2대가 보였어요. 연희를 따라가는 모습이었죠. 미행이야? 네. 그리고 사고 직후 이 차들은 현장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고요. 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그때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연희 씨 집에서 발견된 편지입니다. 경찰이 놓친 증거물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당신이 사라지지 않으면 아기도 위험할 것입니다. 태준의 숨이 멎었어요. 협박 편지? 누가 연희와 아기를 위협했단 말인가? 발신자를 추적해 봤습니다. 누구야? 탐정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강미선 여사의 비서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쾅! 태준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뭐라고? 우리 어머니가?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증거가 더 있습니다. 탐정이 통화 녹취록을 꺼냈어요. 그 여자만 없어지면 돼. 태준이는 정략 결혼을 해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머니가 연희를 죽였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 태준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강미선이 반갑게 맞았지만 태준의 표정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어머니,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뭔데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7년 전 서연이를 아시죠? 미선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 여자? 왜 갑자기 그 여자 얘기를? 어머니가 죽였습니까? 뭐라고?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준이 증거물들을 테이블에 쏟아냈어요. 다 나왔습니다. 협박 편지, 녹취록, CCTV. 태준아, 이건 왜 그랬습니까? 왜? 태준의 절규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미선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날 위해서 사랑하는 여자를 죽이고 내 아이까지 죽일 뻔한 게 날 위해서란 말입니까? 그 여자는 내 미래에 방해가 됐어. 회장 자리는 정략 결혼 없이는. 그만하세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일 자수하세요. 안 하시면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태준아. 하지만 태준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강미선은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죠. 강상그룹 회장 모친 7년 전 살인교사 자백. 재벌가의 충격적 비극. 한편 소영은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무서운 일이 있었구나.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비톡촉 전화였습니다. 박소영 씨, 이번 달도 이자 안 내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조금이 몇 년째예요?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뚝. 전화가 끊겼어요. 소영은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15억. 평생 갚을 수 없는 빚.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지우 곁에 있으면 지우까지 피해를 볼 거야. 신용불량자의 자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생활. 이게 지우에게 줄 수 있는 미래일까요? 태준 씨는 재벌 회장이야. 지우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킬 수 있어. 가슴이 찢어졌지만 인정해야 했어요. 지우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신이 물러나야 한다는 걸. 그날 밤 소영은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소영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 지우를 보내드릴게요.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어요. 정말입니까?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전화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끔은 만나게 해주세요. 당연합니다. 소영 씨는 지우의 은인이니까요. 그리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지우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발, 약속합니다. 전화를 끊고 소영은 펑펑 울었습니다. 이틀 후 작별의 날이 왔어요. 지우야, 잠깐 이리 와봐. 네, 엄마. 소영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오늘부터 아빠랑 살게 될 거야. 지우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빠, 나한테 아빠가 있어요? 응. 저번에 온 아저씨가 지우 아빠야. 싫어. 지우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나 엄마랑 살래. 엄마가 좋아. 지우야. 싫어. 싫어. 안 갈 거야. 지우가 소영의 옷을 꼭 잡았어요. 그때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안녕, 지우야. 저리 가. 나 아저씨 싫어. 지우가 소리쳤어요. 태준의 표정이 슬퍼졌지만 차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미안해. 늦게 와서. 아빠 아니야. 우리 아빠 없어. 소영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지우야, 엄마 얼굴 좀 봐. 지우가 눈물 가득한 얼굴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지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랑 가면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학교도 다닐 수 있어. 싫어. 엄마랑 국수집에서 살래. 매일 전화할게. 자주 만나러 올게. 약속해. 정말? 응. 엄마가 언제 거짓말했어? 지우가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럼 잠깐만 가는 거야? 그래. 잠깐만.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지우를 위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태준이 지우를 안아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지우가 손을 뻗었어요. 소영은 돌아서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울음소리를 지우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소영은 그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지우야. 텅 빈 국수집. 아이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바람만 불었어요. 책상 위에는 지우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수집 앞에서 웃고 있는 엄마와 자신의 모습. 엄마랑 영원히 함께라고 삐뚤빼뚤 적혀 있었어요. 소영은 그림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문득 하늘을 봤어요. 엄마, 아빠, 제가 맞는 선택을 한 거죠? 대답은 없었지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토닥여주는 것처럼. 소영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제부터라도 빚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지. 지우가 나중에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언젠가 당당하게 만날 그날을 위해. 소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김치를 썰고 면을 삶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꼭 다시 데리러 갈게. 작은 다짐이 빈 가게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엄마 보여? 화면 속 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응, 잘 보여. 우리 지우 오늘도 잘 지냈어? 네. 근데 엄마 언제 와요? 소영의 가슴이 아팠어요. 벌써 석 달째 같은 질문이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꼭 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15억 빚은 여전히 그대로였으니까요.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태준이 지우를 불렀어요. 지우야, 저녁 먹자. 네. 엄마, 나 밥 먹고 다시 전화할게. 그래. 맛있게 먹어. 화면이 꺼졌습니다. 소영은 한참을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잘 지내고 있구나. 안심이면서도 서운했죠. 지우가 점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한편 지우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데려와요? 태준이 잠시 멈췄어요. 지우야, 엄마는 일이 있어서. 거짓말. 지우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엄마가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거 알아요. 7살이지만 너무나 똑똑한 아이였죠. 태준이 놀란 눈으로 지우를 봤어요. 어떻게? 엄마 전화할 때마다 우는 소리 들려요. 그리고 무서운 아저씨들이 찾아온다고.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도와주면 안 돼요? 지우야, 엄마는 날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나도 다 알아요. 그 순간 태준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날부터 지우는 더욱 공부에 매진했어요. 엄마를 위해서 최고가 될 거야. 작은 다짐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12살이 된 지우는 전국 수학경시대회에 출전했어요. 다음은 대상 수상자 강지우 학생. 경기장이 술렁였습니다. 초등학생이 고등학생들을 제치고 1등을 했으니까요. 엄마, 나 1등 했어. 정말? 우리 지우 대단해. 영상통화로 트로피를 보여주는 지우. 소영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내가 키운 아이가. 하지만 여전히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빚은 이자만 겨우 갚는 수준이었으니까요. 6년이 더 흘렀어요. 18살 지우는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에 수석 입학했습니다. 축하해, 아들. 태준이 지우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지우는 이제 태준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익숙해졌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소영이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먼저 전화해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 나 하버드 붙었어. 정말? 정말?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지우,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응, 엄마도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소영은 펑펑 울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그리웠으니까요. 벌써 11년이야. 미국으로 떠나는 날, 지우는 공항에서 태준에게 말했어요. 아빠, 부탁이 있어요. 뭔데? 방학 때마다 한국에 올 거예요. 그때 하루는 꼭 엄마 만나러 가게 해주세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렇게 지우는 미국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약속대로 매년 여름과 겨울 산골 국수집을 찾았죠. 엄마, 우리 지우. 20살의 지우는 이제 소영보다 키가 훨씬 컸어요. 엄마, 많이 야위었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죠. 빚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김치말이 국수 주세요. 그래, 특별히 크게 만들어줄게. 둘은 국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학생활, 수학연구, 미래계획. 엄마, 나 졸업하면 한국 들어올 거야. 그래. 응.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모시고 갈 거야. 지우야, 약속해. 꼭 그럴 거야. 지우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시간은 또 흘렀습니다. 24살 지우는 하버드를 수석 졸업하고 강상그룹에 입사했어요. 회장님, 아드님이라고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평사원부터 시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죠. 강지우 씨, 이 보고서 정말 대단하네요. 젊은 친구가 일을 정말 잘해. 실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대리, 2년 만에 과장, 3년 만에 부장. 그리고 4년째 되는 해, 강지우 부장을 전무로 승진시킵니다. 이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28배 전무라니. 실력은 인정하지만 너무 파격적인데.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지우가 맡은 사업부는 매출이 300% 성장했으니까요. 전무 승진 첫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야 엄마를 모시러 갈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비서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개인 일정이 있습니다. 오후는 비워주세요. 네, 전무님. 지우는 직접 운전해서 산골로 향했어요. 11년 전 그날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죠. 엄마,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으니까요. 국수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잠시 차 안에서 숨을 고른 뒤 내렸어요. 어서 오세. 지우야. 소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그런데 양복이? 엄마. 지우가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제 힘으로 모시러 왔어요. 뭐? 전무가 됐어요. 이제 엄마를 모실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우야, 11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그 순간 소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우가 얼른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미안해. 미안해, 지우야. 미안할 거 없어요. 엄마는 날 살려줬잖아요. 둘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11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짐 정리하세요. 오늘부터 서울에서 같이 살아요. 하지만 빚이 다 해결했어요. 뭐? 지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채무 완납 증명서였어요. 어떻게? 제 연봉이면 충분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도 있었고요. 소영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우야, 이게 정말... 네. 이제 엄마는 신용불량자가 아니에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 말에 소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만에 자유였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지우가 엄마를 일으켜 세웠어요. 가요. 아빠도 기다리고 있어요. 태준 씨도? 네. 가족이 다 모이는 날이라고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대요.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안녕, 추억들아. 차에 오르기 전 지우가 말했어요. 참, 엄마. 이 가게는 그대로 둘 거예요. 왜? 우리의 추억이잖아요. 그리고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원하면 서울에도 소영네 국수집 차릴 거예요. 이번엔 제대로 된 걸로요. 지우야, 김치말이 국수로 전국 체인점 만들어요. 어때요? 소영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좋지.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작아지는 국수집을 보며 소영은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지우랑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있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소영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보는 서울이었죠. 엄마, 긴장하셨어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좀 떨려서. 사실 무서웠어요. 태준을 다시 만나는 것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내가 저 집에 어울릴 수 있을까? 펜트하우스 앞에 도착했을 때 소영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준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은 모습이 낯설었죠. 오랜만입니다, 소영 씨.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그때 지우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너무 어색해하지 마세요. 태준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맞아. 소영 씨, 앞으로는 편하게 지내요. 네. 감사합니다.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치말이 국수가 3그릇 놓여 있었어요. 이건 직접 만들어 봤어요. 지우가 레시피를 알려줬죠. 태준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처음 만들어 봐서 맛은 장담 못해요. 소영이 한 입 먹어봤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맛이었으니까요. 우리 집 김치말이 국수가 최고지.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3사람은 나란히 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소영 씨, 태준이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준비한 게 있어요. 뭔데요? 태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상그룹 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네, 저한테요? 소영이 깜짝 놀랐어요. 네. 소영 씨처럼 어려운 시절을 겪어본 분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무슨 자격이... 엄마, 지우가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나를 키웠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소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다. 지우를 키우며 느꼈던 그 마음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다니.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소영 씨야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태준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소영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지우가 엄마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3사람은 오랜만에 웃고 떠들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이게 행복이구나. 소영은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 갈 곳이 있어요. 지우가 차키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 따라오시면 알아요. 아빠도 같이 가요. 3사람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도착한 곳은 조용한 납골당이었습니다. 여기는 연희 씨가 계신 곳이에요.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우의 친엄마. 납골당 안으로 들어가자 아름다운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지우와 똑같은 눈을 가진 여자. 엄마. 지우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잘 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좋은 분들 덕분에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제는 모두가 함께 있어요. 소영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희 씨, 지우 잘 키웠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가족이 됐어요. 지우를 중심으로 하나가 됐답니다. 태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3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다짐이 뒤섞인 시간이었죠. 돌아오는 길에 지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그래. 태준과 소영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지우가 큰 액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니? 가족사진이요. 어제 찍은 거 인화했어요. 사진 속에는 김치말이 국수를 먹으며 웃고 있는 3사람이 있었어요. 거실에 걸어요. 그리고 지우가 또 다른 액자를 꺼냈습니다. 연희의 사진이었어요. 이것도 같이 걸어요. 우리 가족이니까.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러자. 4개의 액자가 나란히 걸렸어요. 태준, 소영, 지우, 그리고 연희. 완벽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영은 강상그룹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첫 출근을 했어요. 이사장님 환영합니다.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소영은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첫 업무는 보육원 방문이었어요. 여기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이 없어요. 원장 수녀님이 설명했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아팠어요. 지우도 하마터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아요. 아이들에게는 물질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소영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매일 보육원과 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이사장님,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그럼 매주 올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에 소영은 지우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간절한 바람이었죠.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다시 식탁에 모였어요. 오늘은 제가 요리했어요. 소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와, 김치찌개다. 지우가 좋아했어요. 엄마 김치찌개가 최고지. 맛있네요. 태준도 엄지를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눴어요. 오늘 보육원에서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커서 의사가 되고 싶대요. 멋지네요. 그 아이 눈빛이 꼭 지우 어릴 때 같았어요. 지우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엄마, 그 아이 공부 도와줄까요? 제가 시간 날 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정말? 그럼 너무 좋지. 태준이 흐뭇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따뜻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소영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웃음이 많아졌어요. 소영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죠.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어요. 어느새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태준 씨, 네, 고마워요. 정말로, 저야말로 고맙죠. 지우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흘렀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천천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지우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와.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우리 회사에서 소영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엄마 이름을 딴 거예요. 소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내 이름을? 네. 어려운 환경의 영재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제가 직접 제안했죠. 태준이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엄마도 이사장님으로 참여하실 거죠? 당연하지. 소영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이라니. 15년 전 신용불량자가 되어 모든 걸 잃었던 그녀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엄마, 우리 성공했어요. 지우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구나.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는 세상은 아름다웠어요. 내일은 뭘 할까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글쎄, 뭘 하든 함께하면 좋겠네. 태준이 대답했어요. 맞아요. 우리 셋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소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어요. 현재는 행복으로 가득했고
미래는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세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